마지막으로 만나볼 재벌입니다. 인생 그래프 좀 보십시오. 야, 리비아 대수로. 네.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하는 신활성 기업이고요. 새 회장님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세계 10위까지 올랐던 동그룹의 최원석 회장입니다. 이게 다 뒤로 갈수록 꺾여. 참나. 인생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생 공평한 거예요. 저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너무 안 돼 보인다. 저렇게 꺾이더라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어요. 그렇죠. 네, 일단 먼저 프로필부터 보시겠습니다. 최원석 회장입니다. 네네. 1943년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삼남 삼녀 중 장남인데 중학교를 마치고 부친을 따라서 상경하게 됩니다. 이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미국 유학을 갔다가 한대 경제학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1968년 26세 때요. 동아소설 사장이 되는데요. 그리고 1977년에 아버지 최준문 창업주가 건강 악화로 경영에서 물러나면서요. 동아그룹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사장은 26, 회장은 35. 아까 김서방 회장보다는 좀 늦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30대 중반에 회장이 된 건 빠른 거죠, 빠른 거죠. 정말 굉장히 빠른 거죠. 빠른 거죠. 그렇죠. 김석원 회장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만으로 29세에 회장이 됐고 최원석 회장은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쓰러진 후에 8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최원석 회장은 회장직을 했죠. 어쨌든 뭐 당시에 최 회장은 남자답고 호탕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게다가 이제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탁구 좋아해서 탁구협회장. 네, 아니, 드라마 속 엄친한 재벌 2세 이런 게 떠오르긴 하는데 이 동그룹의 주력 사업은 뭐였나요? 당시 동그룹은 이제 건설업이랑 운송업 이렇게가 중심이었습니다. 보험사, 뭐 증권사 포함해가지고 22개까지 계열사를 갖고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재계 10위 정도 되는 이제 그룹이었었고 원래 아버지인 최준문 창업주가 대전에서 토목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건데 잘 돼가지고 서울로 본사를 옮겨서 동건설로 이제 성장시킨 거고요. 1968년에 국영 기업이었던 대통운을 인수해서 운송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러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아그룹 하면 그 창업 회장인 최준문 회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상당히 깐깐하고 사업적인 기질도 대단히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잘 나가는 회사지만 대학통운이라고 그때 국영기업이었는데 상당히 부실 덩어리였어요. 그걸 인수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그걸 인수해서 전 지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5,000명하고 1대1로 다 만나고 그러면서 대학통운을 아주 알짜 회사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이게 사실 민영화 되기 전에 대한통운이 경영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대한통운이 이게 1930년대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이후에 이제 국내 화물 운송이랑 창고 보관업 이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됐지만 1960년대 후반에 가서는 이 운송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되기도 했었고요.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왜냐면 당시 대한통운은 주로 시멘트랑 곡식 이런 거를 운송하는 회사였거든요. 이게 현금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물자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국영기업일 당시 이 직원들이 중간에서 이거를 또 착복하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만성 적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최준문 회장이 낡은 지프차를 타고 전국 각지에 있던 580여 점포를 평균 3번씩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노력 덕분에 이 국영기업 시절 만성 적자와 경영 부실에 허덕이던 이 대한통운은 이 민영화가 된 지 3년 반 만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4년 만에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2배가량 증가했고요. 연간 순이익도 약 895%나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운송체계를 이끌어가는 우량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 호랑이 새끼 낳지 강아지 안 낳잖아요. 예. 최원석 회장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건데 경영권을 완전히 물려받은 다음부터는 당연히 아버지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 결정할 때는 서류에 도장을 10개 이상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꼼꼼하구나. 밑에서부터. 그렇죠. 그런데 결정하면은
뒤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 추진력이. 정주영 스타일인데. 예. 근데 그 일단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회장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경영 성적은 어땠어요, 이게? 일단 그래프 보시면 회장 네네네. 취임 저 이후에 나쁘지 쭉쭉쭉 않습니다. 올라가네. 네. 1974년에 해외 건설에 처음 진출했거든요. 이때 뭐 도로, 항만, 댐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양한 공사에서 이제 기술력을 좀 축적을 해 나갔어요. 나중에는 이제 총 매출의 40%가 해외 공사에서 벌어들일 만큼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순탄치는 않았어요. 아버지 몰래 해외 공사 계약을 수주해 놓고 혼날까봐 피신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혼나요? 공사 계약을 받으면은 좋은 일 아닌가요? 왜 그랬죠? 이게 이제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스타일이셨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국력으로서는 야 무슨 해외 진출이냐 이거 무리다. 이 소화할 수 없는 거 가져왔다가 배탈 날 수 있다. 이 최원석 회장은 아버지 반대에 무릅쓰고 중동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가서 해외 현장 직접 돌아보고 자동차 직접 몰고 다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을 누리면서 지형조사까지 할 정도로 뭐 열정이 넘쳤던 거죠. 하면 뭐 그저 리비아 대수로 공사인데 사우디에도 진출했었네요. 동아가 그러니까 리비아 진출하기 전에 먼저 진출한 데가 사우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처음에 사우디 진출해서 한 게 뭐냐면 자동 전화선 확장 공사.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넓잖아요, 사막이고. 거기다 이제 전화선을 까는 거예요. 깔아야 되죠. 예, 지금 보시는 거. 저게 128만 회선이래요. 아이고야. 그럼 사우디가 좀 넓어요? 그런 거 원래 비유 많이 하잖아요. 지구 200바퀴 돈다. 이건 한 280바퀴 돈다는 거예요, 다 깔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폭염 때문에 케이블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정부에서 야, 업자 바꿔. 그러니까 최원석 회장이 사우디 날아가요. 100일 비상작전을 펴겠다. 난리 났으니까. 아니 날씨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어떤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일단 국내에서 전화공사 경험자 200명을 착출해서 단기 교육을 시킵니다. 당시 최 회장이 한꺼번에 근로자를 데려다 보니까 전세기를 띄워서 사우디를 갔어요. 어쨌든 사우디 정부와 약속한 공사 기간보다 8달이나 단축할 수 있었어요. 그때 사우디에서 번 돈이요. 자그마치 1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 100억 달러였다고 하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국가 전체 수출액의 10분의 1 이상을 동아건설이 달성하게 된 겁니다. 요 무렵에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국가에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400억 달러짜리 공사를 추진한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최원석 회장이 회사 제대로 키우려면 해외에서 승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20세기 역사상 가장 큰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바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입니다. 리비아 남부에 있는 지하수를 끄집어다가 북부로 옮기는 거예요. 4,000km, 4,00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인 겁니다.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핵심은 PCCP 파이프라고 직경이 4m, 두께가 30cm, 길이가 7.5m, 무게가 75톤입니다. 그 관을 만들어서 운반해서 매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수로청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을 방문해 보니 동그룹에 콘크리트도 있고 관을 운반할 수 있는 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있고 세계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동아건설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무릎을 딱 치면서 이 동아그룹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 같다. 한마디로 동그룹이 말이죠. 조건이 아주 퍼펙트하네요, 그죠? 네. 사실 최 회장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뛰어들 때 우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선 리비아의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는요, 그 엄청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있었을까? 그거 중요하겠다. 하지만 최 회장은요,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결국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1991년 8월 28일 밤 8시 마침내 물이 달려왔다. 제1단계 공사 완료를 알리는 준공식. 대수로를 통해 천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물이 쏟아지는 순간 리비아는 열광 속에 빠졌다. 실상 그 열광은
사하라에서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에게 바쳐진 열광이기도 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겠어요. 네. 물을 저렇게 그래요, 사막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이니까 진짜 생명이잖아요. 제일 국민들한테 필요한 걸 해결해 준 거거든요. 저 국민들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카다피는 독재자인데 저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명분 그걸 최원석 회장이 해줬으니 카다피한테는 최원석 회장이 정말 구세준 거죠. 최고다, 최고. 95년도에 저 현장을 직접 갔었거든요. 물 쏟아질 때요? 저기 지금 보면 저 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관을 현장에 갔을 때 그 사하라 사막 중간이거든요. 거기에서 기자들 가니까 구경한다고 해서 저 관 속에 노래방 기기를 갖다 놨어요. 그 20명이 동시에 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큰 관이에요. 아, 저 관 안에서요? 와, 그렇게 크구나. 거기에서 그 동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는 유엔 생존기관에서 직접 비행기가 트리폴리는 못 내려요. 튀니지에서 내려서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도라는 DONGA 동가라 그러는데 모자를 딱 쓰면 패스해요. 1980년대 동아건설이 진짜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해외 건설로 외화 뭐 잔뜩 벌어들이고 돈이 이제 풍부하잖아요. 심지어 1983년엔 서울시에다가 이걸 헌납합니다. 바로 원효대교. 원효대교. 원효대교를 여기서 이제 동아건설에서 건설하고 사실은 20년 동안 거기 통행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통행료를 포기하고 그냥 무상으로 서울시에다가 넘기게 된 겁니다. 왜 이런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됐냐? 당시에 이제 운전자들이 통행료가 비싸가지고 원효대교 두고 이제 뺑 돌아간다. 그런 얘기 듣고 뭐 서울시에다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인이 공짜로 이걸 20년짜리 그 통행세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포기합니까? 일단 헌납하고 난 다음에 동그룹이 공유토건이랑 동생명 인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한 다음에 공교롭게도 근데 이제 동 입장에서는 특혜는 아니다. 왜냐면 공토건이 언제 나왔냐면 우리 저 장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 할 때 그때 사기당해가지고 빚더미 앉은 망한 회사가 공토건이거든요. 아니 그 부실기업 철이 떠맡은 건데 이게 무슨 특혜냐. 동가 공통보다 훨씬 큰데 거기서 얻을 게 뭐 있다고 요 얘기를 하죠. 동에서는 특혜받은 거 없다고. 근데 뭐 어쨌든 뭐 동생명 인수해서 금융업에 진출한 것 자체는 사실인데 그게 이제 뭐 동그룹에 플러스가 된 건지 플러스가 안 된 건지는 뭐 그거는 평가의 몫인 거지. 그렇죠. 1980년대는 그야말로 우리 최원석 회장의 정말 독주하는 시대였네요, 그죠? 야, 근데 궁금한 게요. 이렇게 독주할 때 집이 문제야. 가정이 문제라고요. 이게 밖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집안을 못 돌아. 집에서 잘할 수가 없어. 그렇죠. 쉬어야지. 지금 집에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자야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에? 집에서도 나가라고 그래.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들으라고 그래. 피곤한 거예요. 과연 집에서는 어떤 아버지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제작진도 누굽니까? 이 제작진이 아주 모질거든요. 수소문 끝에 최원석 회장의 아드님을 만나서 인간 최원석, 아버지 최원석은 어떤 분이었는지 저희가 최초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전 동그룹 회장님의 삼남인 최용혁이고 현재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좀 바쁘셨고요. 장기 해외 출장이 많으셔가지고 1년에 반 정도는 외국에 계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셨고요. 이렇게 좀 본인이 좋아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실 때나 뭐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볼 때 정말 아이처럼 설레어하시고 기뻐하시고 뭐 이런 모습도 봤고,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이 아프리카 지역하고 중동 지역하고를 한 두어 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강렬한 햇빛, 그 어마어마한 이 구조물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참 큰 일을 하시는구나, 뭐 그런 것도 느꼈었고, 당시에 또 한국인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얼굴도 많이 그을리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에 반 이상 뭐 해외에 계셨다. 안에 해외. 그래,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저렇게 고생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점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최현석 회장은 사업가로서의 안목도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요. 예. 리비아, 사우디에서 따오고 그쵸. 과감한 도전 정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재벌 2세들 중에서는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 회장이 4번의 결혼, 4번의 이혼을 하셔가지고 대중에 이게 다 공개가 됐는데 사실 뭐 재벌 회장들의 사생활이나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알 수밖에 없는 게 당대에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들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모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동그룹하고 최현석 회장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건 맞죠? 네 분이 있습니다. 몇 예. 명이야. 또 네 다른 분이 분이죠? 있는데 다 다른 분이죠. 다 다른 분이죠. 미인들이시네요. 최현석 회장의 전 부인들입니다. 예, 앞에도 차례로 제가 조사를 좀 해왔어요. 맨 왼쪽에 보시는 분이 첫 번째 부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신정연 씨예요. 64년에 결혼해서 67년에 3년을 사시고 이혼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이분은 딱 보니까 배우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김혜정 씨. 이 69년에 결혼해서 74년에 이혼하셨고 둘 사이에 일남 일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 이분이 유명하죠. 그렇죠. 예, 커피 한 잔을 시켜요. 배인순 씨 76년에 결혼해서 98년에 이혼하셨습니다. 앞서 봤던 그 아드님이 네네네. 이분의 아드님이세요. 근데 비슷해요, 눈매가 엄마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분. 맨 오른쪽에 이제 저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죠. 아나운서 출신 장은영 씨. 나이가 최현석 회장보다 27살이 어려요. 네, 27살. 27살. 17에나 27. 99년에 결혼해서 2010년에 이혼하셨답니다. 뭐 사실은 뭐 사생활이긴 한데 어쨌든 많은 이혼과 많은 결혼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는 좀 안 좋게 보였던 거죠. 대중들한테 가장 또 충격적이었던 건 네 번째 결혼. 아나운서 장은영 씨. 일단 나이 차이가 27살이 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단 장은영 아나운서가 혹시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장은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요 무렵 이 전후로 해가지고 최현석 회장 가게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었던 서로 의지를 되게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최 회장이 장 아나운서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 시간대에는요. 반드시 동으로 광고를 넣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와. 당시 최 회장이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남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사귀어야 한다. 죄송합니다. 콧물이 나가지고. 야, 대단한 말씀을 하셨네요. 충실하게 이행을 하셨네요. 네, 어쨌든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분과 4번이나 결혼을 하신 거를 보면 뭐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최 회장한테는 정말 그 매력적인 게 있다고 배인순 씨가 쓴 커피 한 잔은 자서전에 나와요. 자기가 미국 가 있을 때 매일 꽃다발을 들고 미국 그 아파트 앞에 와서 구애를 했던 그런. 근데 이분은 상당히 로맨티스라는 이미 잘 알려진 것이고 또 이분이 하나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그때 당시 재벌 총수는 대부분 처업을 들이지 본 정실로는 안 들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 이혼하고 다 정실 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